내가 지금 무슨 꼴이에요? 시끄럽소. 그만해. 나이는 80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아주 웃겨요. 젊은 아가씨가 뭐하러 이 시골 구석에서. 어마? 내가 맘에 들어요.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어요. 웃기는 집안이네. 무슨 말을 그리 천박스럽게. 나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야. 왜 이래? 어림없지. 그 겨울의 우화. 곤비영.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회진 때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맥을 짚으며 건조한 말씨로 그렇게 말했다. 벌써 달포가 넘게 아침 저녁의 회진과 주사 외에는 별다른 치료도 없었던 터라 의사의 그 말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에도 아무런 열망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자신도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예정된 수순을 기다리며 시침을 뚝 떼고 있는 셈이었다. 지금 아버지가 죽는다 해서 진정으로 오열하며 온 가슴으로 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라는 살뜰한 이미지보다는 그저 오래된 집안의 정물로 인식되어 온 지 오래였으니까. 그렇게 된 데는 다분히 아버지의 책임도 컸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시비비 아버지의 젊은 날을 들춰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아무 감동 없는 동거인의 관계로 머무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쇠잔해진 육신을 버텨내느라 입을 힘주어 꾹 다문 채 낙엽처럼 누워 있었다. 뭐 좀 드시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대신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나는 여윈 손을 들어 무언가를 찾는 듯이 휘휘 저어댔다. 뭘 달라는 말인지 아내가 이것저것 생각 닿는 대로 손에 쥐어주었으나 아버진 계속 도리질만 했다. 뭘 드릴까요? 뭘 찾으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시계를 보았다. 1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터라 곧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할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여윈 손끝이 창밖을 가리키다가 자지러질 듯이 기침을 쏟아냈다. 아내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창밖은 마른 바람소리만 윙윙 몰려다닐 뿐 아버지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긴 무엇을 정확히 가리킬 기력도 없긴 했다. 한 방에 있긴 했으되 우린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엇갈리곤 했다. 지금도 아버지가 찾는 것을 나는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고. 허나 어쩜 그건 나의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었다. 부자지간이기는 하되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었는지의 문제에 다다르면 나나 아버지나 할 말이 거의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몹시 조조해 보였다. 뭔가 하고픈 말이 입 언저리에 간절하게 고여 있었으나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올겨울 추위는 유난했다. 어쩜 그 추위에 말이 얼어붙은 건 아닐까. 아버지는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입과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으니까. 우쭈, 웬 바람이 그리 심한지. 병실 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몰려들어왔다. 아내는 또 눈살을 있는 대로 찌푸렸다. 문 앞에는 아직도 찬 기운을 떨쳐버리지 못한 여자 하나가 온몸을 오돌오돌 떨며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던 머플러를 풀러내며 진저리 치는 신용을 했다. 경망스런 여자였다. 호들갑스런 여자였다. 그녀를 보면 아내뿐 아니라 나도 절로 얼굴이 찌푸려들었다.
요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길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에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에이, 점심 먹은 거 다 토해버렸잖아요. 여자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의 안면 근육이 움찔움찔 움직였다. 마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경찰관이 사고 낸 사람하고 디립다 쌈박질만 하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앞 도로가 엉망이라고요. 여자가 아버지 곁에 의자에 앉으며 앵무새처럼 중얼댔다. 아버지의 안면 근육이 또 한 번 떨리듯 움직였다. 앙상한 나무 토막 같은 아버지의 손이 여자의 손을 찾아 움켜쥐었다.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찾았다고. 아버지의 눈빛에 그런 말들이 넘실대고 있었다. 아버지가 찾던 것은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가 오자 아버지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왠지 얼굴이 화끈했다. 나는 얼른 옆 병상의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와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호기심 짙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저 여자분만 보면 눈빛에 생기가 도니. 아버지가 입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간이 나빠 입원했다는 남자는 내내 궁금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여보, 갑시다. 나는 아내를 채근했다. 아내는 그녀에게 의례적인 목례만을 보내고 돌아섰다. 나 역시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보내곤 밖으로 나왔다. 아내는 병실을 나오자마자 참았던 목 안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무슨 꼴이에요? 남들 보기도 얼굴 뜨거워서. 시끄럽소. 그만해. 당신은 왜 그 얘기만 나오면 내 입을 막아요? 내가 당신 집에 시집와서 소홀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잘한 건 또 뭐요? 뭐라고요? 아, 세상에 원, 이제 나를. 파르르 떠는 아내를 나는 더 탓할 생각이 없었다. 언제나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 부부의 음성은 높아졌고 아내의 신경질은 며칠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 철없는 웃음을 해프게 흘리는 좀은 모자란 듯이 태평인 여자. 이름이 뭐라 했던가. 가물가물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그녀. 지금 아버지에게 있어 생의 마지막 희망이며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는 여자. 나는 담배 한 대 피워 물었다. 팩 토라져 길을 건너는 아내의 뒤를 좇으며 나는 그녀의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둠이 눅신하니 내리는 저물녘이었다. 들판은 텅 빈 채로 잠든 듯이 조용했다. 시골의 저녁은, 젊은이가 다 떠난 저녁은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가끔씩 날선 매운 겨울바람이 한 차례 들판을 삼킬 듯이 몰려 지나갔다. 나는 저편의 어둠을 직시하며 전조등의 불빛을 따라 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 좀 다녀가거라.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건 내가 퇴근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무슨 일일까? 마음속으로는 몹시 궁금했지만 나는 아버지께 묻지 않았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다. 오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으나 언뜻 짚히는 게 없었다. 마을의 진입로는 전조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저 만지로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나는 내 시선 안으로 다가드는 어떤 물체에 소스라치게 놀라 차를 세웠다. 이 차 마을로 들어갈 거죠? 젊은 여자였다. 싸구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렇게 나오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뛰어드시오? 나는 그녀의 갑작스런 출연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날씨도 춥고 걷기도 힘든데 마침 차가 보이잖아요. 나 좀 태워주세요. 그녀는 나의 동의 따윈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아주 친근한 사이처럼 해실해실 웃으며 운전석 옆에 올라탔다.
서른 안팎에 눈빛이 몹시 지쳐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는 하얀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주는 느낌 때문인지 몹시 추워 보였다. 요란하게 화장을 한 얼굴은 왠지 언 것처럼 푸실푸실해 보였다. 나는 히터를 조금 더 세게 틀어서 바람의 방향을 그녀에게로 돌려주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여자는 아주 작게 떨고 있었다. 바람이 찬데 아가씨 옷차림이 너무 얇은 것 같네요. 아가씨? 예, 그렇죠. 근데 아저씨는 이 마을 사람 같지 않은데요. 그러는 아가씨도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예, 그래요. 나도 이 마을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누구 친척 집에라도? 아니고요. 사실은 나 읍내 다방에 있었는데 겨우 내 살림하자는 늙은이가 있어서 이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나이는 80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아주 웃겨요. 우연히 우리 다방에 오신 후로 그 다음부터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는 있느냐, 꼬치꼬치 캐묻더니 덜컥 같이 살자는 거예요. 뭐 제 턱 밑에 까만 점이 예쁘대나 어쨌대나 말로는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면 된다는 거죠. 누구 집에 강령감이라든가? 이름도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겨울이나 편하게 지내면 그걸로 전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엔 일하기가 안 좋아요. 그래 곰곰 생각해보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옛날엔 이름난 바람둥이였다대요. 하지만 그 나이에 여자 감당할 수도 없을 테니 그냥 수발이나 해주면서 한겨울 나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다방 생활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여자는 마치 흘러가는 옛날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깔깔대며 웃어댔다. 차 안의 훈훈한 공기로 인해 여자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근데 할아버지가 돈도 미리 주지 뭐예요. 기분이 약간 묘하긴 했어요. 내가 동료 노릇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아예 딴방을 주는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을 사람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런지.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저 식모살이라 생각하면 그뿐이에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저를 몹시 이뻐하세요. 가끔씩 바람도 쐬고 오라고 용돈도 주시고. 지금도 읍내 나갔다가 시골에 송금하고 오는 길이에요. 엄마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 여태 비석도 못 세웠거든요. 그녀가 헐벗은 이유.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름이 무엇 때문인지 손에 잡힐 듯하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칠 뻔하였다. 젊은 아가씨가 뭐하러 이 시골 구석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배운 도둑질이라고 다방 아니면 갈 데도 없는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여길 떠나는 게 좋겠어. 원한다면 내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나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어마? 이 아저씨 봐. 내가 맘에 들어요? 그게 아니고 젊은 아가씨 사정이 하도 딱해서. 더듬거리는 내 말에 여자는 또 자지러질 듯이 웃어댔다. 아저씨,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잘생겼네. 이왕이면 아저씨같이 젊고 미남인 남자가 같이 살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저씨가 날 구해줄래요?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 서방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랑 살림 차릴까? 나는 눈을 감고 싶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뒤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아버지야. 나는 눈을 감는 대신 전조등으로 비춰진 하얀 신장로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며 가속 페달을 힘주어 밟았다. 여자는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아저씨, 저기 저 당산나무는
꼭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아요. 뭐랄까, 기억 속에 박혀있는 밑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산나무 밑을 지날 때 그녀가 고개를 빼고 내다보며 말했다. 시골 풍경이 다 그렇고 그런 탓일까요? 그럴까요? 근데 꼭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에 비해 철다구니가 없는 건지 아님 인생을 막 살아온 여자들의 직업적인 교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자는 내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손등을 찰싹 때리며 깔깔대기도 하였다. 아저씨랑 연애하면 되게 재밌겠다. 여자가 또 한 번 크게 몸을 흔들며 웃을 때 나는 여자가 알몸뚱이로 내 앞에 선 것처럼 얼굴이 화트화트했다. 어디에다 머리를 쳐박고 머리가 터지도록 충격을 주고 싶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가속 페달을 더욱더 힘주어 밟았다. 이제부터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 나는 자신이 서질 않았다. 아버지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하필이면 저런 여자라니. 막내 동생보다도 더 어린 여자를.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새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눈두덩을 시퍼렇게 칠한 천박하고 경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 여자가 이번엔 조용필의 노래를 꺽꺽대며 불러대기 시작했다. 저만치로 마을이 눈앞에 잡혀왔다. 나는 그 여자를 그렇게 만났다. 아내가 연락을 했는지 병실엔 형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를 안 볼 듯이 하던 셋째 아우도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명절 때도 잘 오지 않는 아우였다. 포항서 오려면 하루쯤 월차를 냈으리라.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건만 아버지는 그리 반가운 눈치가 아니었다. 그저 그 여자의 손을 꼭 움켜잡은 채 불안한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마도 아우들은 아버지의 운명이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는 아내의 전가를 받고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하고자 왔을 것이다. 허나 아우들 누구에게서도 슬픔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표정 없이 앉아 있다가 가끔씩 한숨을 토하는 정도였다. 슬픔보다는 무거운 침묵이 병실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침상에는 포도당 주사액이 든 링거병이 걸려 있었다. 주사액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듯이 몹시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힘겹게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의식마저 혼미해지는 적이 많았다. 어느 날은 말짱하게 식사도 많이 하고 눈빛으로 그녀와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종일을 혼미한 잠 속에 빠져서는 허공에다 헛손질을 해대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시중은 그녀가 다 맡아서 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치 지독한 냄새가 나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에서부터 아버지의 빨래까지. 여자는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크게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심사가 뒤틀리면 궁시렁거리며 자신의 신세 타령을 했다. 팔자도 더럽지. 늙은이 밑구멍까지 청소를 해야 하다니. 아버지와 한겨울 만나기로 했던 여자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본의 아니게 간병인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다. 딱히 갈 곳도 없는 처지라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아버지가 입원을 한 후에도 어쩐 일인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그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였다. 심한 해수기침으로 겨울이면 온 밤을 굴룩거리며 지새우다시피 하는 혼자 사는 노인네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창밖에는 어둠이 슬며시 몰려들어 주위의 모든 것을 널름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아직 밥도 먹지 않았음을 기억해냈다. 가서 식사를 하고 와요. 나는 여자에게 가능한 따뜻하게 말했다. 사실 이 즈음 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여자는 몹시 배가 고팠던지 얼굴이 환해져서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러나 아버진 막무가내로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저 얼른 밥만 먹고 올게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여자는 무겁게 내려앉은 병실 안의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던지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의 뒷공무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 여자는 언제까지 잡아둘 거예요? 셋째 아우의 말에 아버지의 시선이 불안하게 떨렸다. 서방님, 저도 생각이 있으니 조금 기다리세요. 여긴 아버님도 계시고 오래야 있겠어요? 아내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 내포된 것이 있는 듯했다. 여자는 30분도 안 되어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녀가 돌아오자 얼른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여자도 순순히 아버지의 손을 받아들여 마주잡고 있었다. 화장이 지워진 그녀의 얼굴이 몹시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나랑 얘기 좀 하겠어요? 아내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그녀를 향해 말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가능하면 말을 피해온 두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버지에게로 쏠렸다. 아버진 아내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쳐다보고는 급하게 도리지를 쳤다.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죠. 아니, 됐어요. 여기서 하세요. 할아버지 있는 데서. 의외로 여자는 단호했다. 아내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작정했던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넣어두고 이제 아버님은 우리가 돌볼 테니 아가씨는 그만 갈 대로 가라? 갑자기 여자의 억양이 거칠어지며 높아졌다. 말하자면 마지못해 웃음기를 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던 여자의 얼굴이 경련하듯 부르르 떨었다. 하, 웃기는 집안이네. 아주 똥통에 빠져 내죽었소 하고 있으니 아주 사람 무섭게 봐. 이제 영감님 명줄이 다 끊어져 간다 싶으니 날 쫓아내겠다. 밑구녕 한번 안 닦아내고 남은 재산 혼자 나 얼른 먹어보겠다. 여자가 드센 표정으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발장을 끼었다. 아니 듣자 하니 무슨 말을 그리 천박스럽게. 아내가 파르르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왜 못할 말 했어? 난 배운 게 없어 고상한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인간의 도리는 알지. 나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야. 왜 이래? 나 맘 시커멓게 먹으면 영감님 땅 독식할 수도 있어. 왜? 나노 달랠까봐 미리 날 내치려고? 어림없지. 여자는 갑자기 사나워져서 으르렁거렸다. 거칠게 살아온 여자에게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나는 아내의 팔을 잡아당겨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도대체가 천박스럽게 이를 데 없고 아버님 시중 드는 것만 해도 그래요. 깔끔하기란가 조심스럽기란가 어디서 막 굴러먹던 년이.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해 막 퍼부어대다가 곧 숨을 고르며 말을 삼켰다. 나오는 대로 짓거리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었다. 당신이 신경 써요. 저 여자가 그래도 당신 말은 좀 듣는 눈치이니 하는 짓을 보니 아무래도 땅을 넘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땅. 이제 와서 아버지의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온 지금에 지금껏 죽어있던 아버지의 땅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맘속에 들어앉기 시작하여 꿈틀꿈틀 살아나고 있었다. 땅이 있는 그 근처에 전문대학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어딘가에서 듣고 온 아내는 진작부터 그 땅을 마음에 두어 왔었다. 맏며느리라는 입장을 내세워 아내는 그 땅이 꼭 마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자면 그 여자가 없어야 한다. 찰거머리처럼 늘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여자. 언제 어떻게 노인을 호릴지도 모르는 막된 여자.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랬다. 무엇보다도 우선한 아내의 목표는 그 여자를 아버지에게서 떼내는 일이었다. 그런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 일에 손을 댔는데 여자가 예상 외로 거세게 나오자 아내는 나를 그 일에 떠밀 작정인 듯 했다. 그러나 아내가 그러면 아우들은 또 어떨 것인가. 나는 불보듯 뻔한 일의 전개를 상상하곤 허탈하게 웃었다. 아내는 간병인으로서의 그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면서도 늘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당신이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간병인이야 찾으면 없겠어요. 그러나 누가 그녀처럼 살뜰하게 아버지의 수발을 할 것인가. 또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희망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나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병실로 들어섰다. 여자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 어디 안 갈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아우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들어와 이러냐 싶은 당당한 적개감이 새 아우의 눈빛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젊어서부터 피운 바람, 가시는 날까지도 이러시니? 아휴, 창피해서. 나중에 어머니 얼굴을 어찌 보시려고. 어머니란 말에 가슴이 촉촉해졌다. 어머니. 오랫동안 잊었던 이름이었다. 가슴 속에서 잔잔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늘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속을 썩이시던 분. 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어머니의 젊은 날을 생각해내곤 담배를 태워 물었다. 바람소리가 병원의 너른 광장을 미친 듯이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곱게 잠재웠던 나의 유년을 역류하는 물살처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기가 막혀, 세상에.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도 아버지의 바람은 잠들 줄 몰랐다. 어느 날 시골집에 다녀온 아내가 피실피실 웃으며 나보고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부터는 시골집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당신 아버지 얘기예요. 아이고, 망측해. 뭐가 그리 망측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대신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갔다. 아버지가 즐기는 반찬을 해들고 고깃근이라도 사놓고 가선 밀린 빨래나 청소를 하는 것으로서 효를 흉내내고 있는 터였다. 그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떤 것은 행여 오줌 지린 속옷을 보았거나 하는 정도려니 생각했다. 아내는 얼마간 경솔한 구석이 많은 여자였으므로. 글쎄, 웬 할머니가 아버님 빨래를 하고 있습디다. 당신 아버지 하시는 행동이 어쩜... 시끄러! 꽥 소리를 질러 아내의 목소리를 잘라내긴 했으나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영 편치를 않았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어디 한두 번이야 말이지. 아내는 언제나 아버지를 당신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나와도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자 했다. 마치 내가 남봉꾼의 아들이라 그 피가 내게도 펄펄 들끓고 있기나 한 듯이.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내의 시골행은 뜸해졌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바람기가 한 여자에게 정착하여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7년. 지금까지 바뀐 할머니가 5이었다. 때로 늑스구레한 할머니도 있었고 50을 간 넘긴 어정쩡한 여인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산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했다. 떠나가는 할머니들의 말은 이구동성이었다. 자린고비 영감 같으니라고. 많지는 않아도 아버지 명의의 전답이 있고 집이 있고 매달 자식들이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주머니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와서 사는 할머니들의 욕심도 거의가 같아서 밭되기라도 떼어주고
용돈이라도 넉넉히 주어야 하는 것인데 도통 그럴 기색이 없다는 것이었다. 누가 밥 3끼 먹자고 다 늙은 영감에 식모 노릇이나 하냐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양 침을 튀겨가며 이웃의 할머니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깟 돈도 되지 않는 시골 땅 좀 떼주고 여생이나 편히 사시지 무슨 욕심이시람. 하지만 원래가 고집이 센 아버지는 마치 그것이 마지막 남은 당신의 자존심이기라도 하듯이 그런 말을 들은 채도 안 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에이, 저 어린 것이 영감님 마지막 바람인가 보이. 아버지를 아는 친구분이나 일가 친척들이 비아냥거리듯 히실히실 웃으며 수군댈 때도 나는 그저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를 몸둘 바 모르게 한 일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부른 그날 저녁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와 내가 부자간이라는 걸 알고 한참을 숨이 넘어갈 듯이 웃고 나서 막 바깥으로 나간 직후였다. 부엌에서 그녀의 요란한 노랫소리가 꺽꺽대며 울려왔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무엇을 씻는지 왈그당거리며 소란스러운 사이로 쇳소리 섞인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무릎을 꿇은 채 망연히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자지러질 듯이 울렸다. 그리곤 말 꺼내기가 몹시 어려운 듯 한참이나 뜸을 들이시더니 힘들게 입을 떼었다. 네 눈엔 애비꼴이 한없이 웃을지 모르겠다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다른 애들하고 달라서 너는 이 애비의 속을 이해해줄 것도 같아서 그래서 의논하려고. 당분간은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땅 문제인데 이해는 안 되겠지만 네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땅은 저 아이한테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근엄하기까지 했다. 땅을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얼핏 이해하기 힘들어 나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말도 안 돼. 망령이 나도 유분수지. 새파란 계집을 들어앉을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안 돼. 말도 안 돼. 땅을 내주다니. 그 계집한테? 절대 안 돼. 펄펄 뛸 아내와 아우들의 성난 목소리. 나는 아버지 얼굴조차 보기 싫었다. 아버지의 밭은 기침소리가 내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그 이유를 어찌 얘기해야 할지. 그게... 나는 아버지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말없이 방을 나왔다. 그리고 불이 환히 켜진 부엌에서 밤늦은 줄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천박하고 경망한 노랫소리를 들으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래, 안 들은 걸로 하자. 당분간 나 혼자만 알고 있자. 아버지의 망령된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인가. 젊은 년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어둠을 밝히고자 켠 전조등 안으로 아우성처럼 쏟아지는 조롱의 말들이 바늘끝처럼 나의 가슴을 쑤셔댔다. 병실엔 그녀 혼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다. 잠에 빠진 아버지는 가끔씩 무엇에 놀란 듯 허공을 저었다. 그 손길만 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소주를 마셔대고 있었다. 몹시 지쳐 보였고 슬퍼 보였다. 웬 술을 그렇게? 속 버리려고. 이미 다 버린 속인걸요.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몹시 쓸쓸했다. 눈동자 가득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천박한 화장을 지운 여자의 얼굴은 피부색이 많이 죽어있기는 했으나 꽤 깨끗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느낌.
눈두덩에 색조를 지운 눈매는 선량해 보이기도 하고 억세지만 작은 손은 착실한 여자의 손처럼 느껴졌다. 미안하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어느새 그녀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아니에요. 미안해할 것 없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부모 잘 만났다면 지금쯤 오순도순 살림의 맛을 알고 살 여자. 어디 피부치는 없어? 엄마뿐이었어요. 엄만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죠.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도 하고 병이 걸려 죽었다고도 하는데 어느 말이 진짠지는 몰라요. 엄마는 어떤 남자의 첩이었대요. 난 엄마 얼굴도 기억나질 않아요. 아버지란 사람도 모르고. 어머니가 죽자 외삼촌이 나를 남의 집 양녀로 보냈는데 말이 좋아 양녀지 식모였죠. 13살 때 그 집을 뛰쳐나와 신발 공장으로 봉제 공장으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할아버지까지 만난 거죠. 말을 마친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자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에 대해선 함자라도. 나도 모르게 말끝이 떨려 나왔다. 옛날 아버지에게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지. 나의 기억에도 뚜렷한 유난히 얼굴이 해맑았던 여자. 몇 번인가 인형같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배시시 웃으며 대문을 넘어서던 둥근 얼굴의 여자. 몰라요. 또 안들 뭘 해요. 날 버린 아버지인데 찾아 나선들 이제 와서 반길라고요. 여자가 시들한 어조로 아버지의 야윈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듯 고통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다른 한 손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몹시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몸에 남은 기운을 모아 애절하게 움직이는 입술. 나는 아버지의 그 움직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움직임임을 직감했다. 내가 부탁 아버지의 목소리엔 이미 쇳소리가 섞여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입술을 읽기 시작했다. 혼미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나의 손을 잡아 그 손에 함께 보탰다. 그리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내 곁에서 그녀가 숨을 거둔 아버지의 몸뚱이를 심하게 흔들어댔다. 나는 읽어낸 아버지의 입술 말의 앞뒤를 연결하다가 무엇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의 속죄.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렀다. 미움의 깊이로 보아 아버지가 죽는다 해도 눈물조차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흘러 내 볼을 적셨다. 어디 갈 곳은 있소? 아버지의 사무제까지 치르고 나서 떠날 준비를 하는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입술을 그리던 여자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뭐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래도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깔끔하게 뒷정리를 마친 방 안에는 올 때 가져온 듯한 그녀의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뭐 작정했던 게 있으면 말해봐요. 왜요? 도와주시려고요?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얼핏 가지런한 그녀의 지하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다방이나 하나 차렸으면 싶은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됐어요. 겨우내 잘 지냈으니 걸로 됐어요. 그녀는 훌훌 털듯이 양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마도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너무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았다. 이거 받아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요. 나는 양복 주머니 깊숙이에 들어있던 두툼한 봉투 하나를 한참이나 망설인 끝에 꺼냈다. 아내의 앙칼진 목소리와 아우들의 놀란 눈빛을 떠올리면서 얼마간의 수고비 정도를 기대했던 여자는 봉투 안을 살펴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봉투를 내던졌다. 설마 땅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농처럼 땅을 주마고는 했지만 그건 농담이죠. 처음엔 욕심이 없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 땅 판 돈을 내가 왜 받아요? 그녀의 놀란 눈빛 속에서 떨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아 그 위에 봉투를 얹고 근엄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시오? 보탬이 될 거요. 잠시 어리둥절하던 그녀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사람 대접을 받은 것도 처음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껴안았다가 볼에 비비다가 보고 또 보고 제 눈을 비벼댔다. 그러다가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랜 귀인을 만나 운이 좋을 거라더니 정말 꿈 같은 일도 다 있네요.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떠들어대는 그녀의 수다를 들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져봤다. 자, 이제 가봐요. 어디 가서든 잘 살고. 나는 애써 냉정하게 말한 후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굳어진 안면 근육이 당기는 듯하였다. 아버지의 입술 말은 나 혼자만 알기로 했기로 하자.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그녀에 대한 기억은 나의 잘못된 기억에 실수를 하자. 나는 다시금 아버지로 인해 내 주위가 어지러운 난파선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버지의 죽음 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볼을 두어 번 때려보고 수없이 내게 절을 했다. 그리곤 낡은 가방을 들고 아직도 매운 바람이 남은 3월의 들판을 향해 돌아섰다. 담장 한켠으로 휘늘어진 개나리 덤불에서 터질 듯이 노을한 꽃망울 몇 개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뜻밖의 횡재수에 날듯이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아직도 한동안은 매운 바람이 들판을 휘저을 텐데. 개나리 같은 여자. 시린 바람 끝이 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나는 코트깃을 여민 채 꽃망울이 일찍 맺힌 개나리 가지를 꺾어들었다. 3월의 바람이 그녀를 휩쓸듯이 몰아갔다.